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대만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는 않는 대신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맞대응으로 타이완 주변 군사훈련을 예고하면서 국내 항공사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타이완 직항편 출발 시각을 조정하거나 항로를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는 국적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 지연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직접 저격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내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에 비대위가 출범해도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각 교육청과 학교 기준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 전후 3주 동안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 인력 6만 명을 학교에 배치해서 정상 등교와 일상적 교육 활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우주로 떠납니다. 날씨가 급변하지만 않는다면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발사장을 출발해서 1년 동안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면서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닷새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가 발령된 대구는 오늘 37도까지 치솟는 등 사람 체온보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대위 출범이 임박해오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용피셜이라는 단어로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전 정권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나와선 안 됐었다면서 직격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당 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태를 4주 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맞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초선 의원 32명이 모두 익명으로 성명을 낸 점도 비판을 하면서 곧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름들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병수 전국의 의장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는데요. 자,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서 더정치 이어가겠습니다. 당헌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플랜도 다 계획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자동해임 이야기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죠. 휴가 중인 윤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가 결국은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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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임 정국위가 내일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이 비상상태인지 확인하고 또 비대위 출범이 맞는지를 이제 의견을 모을 텐데 예. 일단 그대로 가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대로 비대위로요? 간다는 거는 비대위로요. 예. 예, 그 부분은 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제가 맨 먼저 이제 발언하면서 비대위 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했고, 물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표 지위를 이렇게 흔들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이 대표가 그 1월 9일 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 조건에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서병수 의장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서 의장님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비대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예. 1월 9일에 복귀할 수 있는 그 권한, 당대표에서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 의장님은 당헌에 네. 그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시점에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한 멤버인 그 이준석 이준석 대표도 대표는 그냥 같이 해산하게 되는 거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는 그 최고위원들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을 때 네. 사퇴하더라도 정치적인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때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 최고위원회가. 예. 왜냐하면 그 비대위가 출범하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살아 있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해산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경우는 이제 사퇴한 그 최고위원회 멤버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 대표는 네. 지금 사퇴한 것도 아니고 예. 왜 비대위 출범하면은 그 최고위원회 해산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해두냐면 그건 상식이거든요. 네. 둘 다 지도부인데 둘 다 지도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출범했는데 그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해산하는 거 비대위가 출범하는 건데 이 대표는 지금 업무에 있지 않습니다. 네. 중복될 일이 없어요. 예.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당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중첩이 안 됩니다. 이 대표는 1월 9일까지는 지금 그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비대위원장하고 중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첩이 안 되려고 하려면은 비대위의 그 활동 시한은 그 복귀 시점까지만 존재하고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해체하고 이제 당 대표가 다시 들어와서 직무를 행사하게 돼야 하는 것이 순리적인 당헌당규 해석인 거죠. 네. 자, 뭐 제가 해석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한 자, 한 민주당도 가지- 비대위가 지금 운영 중이니까 네. 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별도로 뽑습니까? 아니면 최고위원회 1등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됩니까? 당 대표는 별도로 뽑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가 있으면 최고위원회 해산되는데 이건 당원 단계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비대위가 생기면 비대위원장이 생기면 당대표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당원 당규상 다른 직위예요. 또 최고위원은 해산되지만 예. 당대표는 별도의 선출 절차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원 당규 근거를 가지고 해임이 됐던 뭐 쫓아내든 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1월 9일 복귀하면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건. 자, 비대위 이제 일단은 뭐 그런 논란 속에서 비대위 로드맵은 일단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내일 이제 전국이 열고 다음 주 9일에. 9일. 내일은 상임 전국이고 예. 9일이 전국이고. 9일 전국이고 거기서 예.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들도 다 선임되는 겁니까? 그 전국위까지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는 전국위에 올릴 올리는 비대위 안을 출범안을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은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거는 또 상임전국위원회에다가 또 그 승인을 받아야 추인을 받아야 복잡합니다. 됩니다. 복잡한데 누가 그럼 선임하는 겁니까?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을요? 당헌상으로는 네. 당 대표나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근데 그거 걸로 당원도 되어 있습니다.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당 대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정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당원권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 대표가 아예 없으면은 권한 대행이 있으면 되는데 당 대표가 또 권한 행사는 직무는 못하지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권한 대행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대행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헌에 직무 대행이라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전국위원회 할 때 거기다 직무대행도 넣어서 직무대행이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그런데 혼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네. 전국위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저 비대위원장을 먼저 의결하면은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이제 임명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전국위원회는 그냥 사실상 추인하는 의미냐, 네. 아니면은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은 그 형식상 요식 행위냐,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네. 당헌 당규 문구 해석상으로 보면은 의결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가깝죠. 그러면 10일 출범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까?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가 네. 일단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를 하는 데는 큰 이견들이 없지만, 예. 그 전제 조건이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지위가 박탈돼서 1월 9일 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예. 또는 아니냐, 돌아올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오히려 비대위 출범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 또 네. 우리 당의 분란, 당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더 확산될지, 그 결정적인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 그 합의가 될 수 있을는지, 아. 그게 오히려 큰 문제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네. 다음에 전국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잠깐 정리해드리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 내용인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영접 소홀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의장 영접은 국회가 맡는 게 외교상 관례다, 이런 해명이 있었고요. 늦은 시간 도착했다. 어제 밤에 도착했죠. 늦은 시간 도착을 고려해서 미 측이 만남에 관련해 사양을 했고 양측이 조율을 했다. 펠로시 영접 소홀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 일정은 여러 가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다라는 해명,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대위 전환에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좀 뭔가 당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당원 당규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예,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당 대표가 임명한 산하 기구 윤리위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제명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인정사에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한 당원 당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고, 네. 해석이 도저히 무리하다 하면은 이제 규정을 또 새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해석은 가능하면 현재 상황을 존중하는 범위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현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해석은 저는 그건 문제고 법적으로도 나중에 예. 큰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어쨌든 간에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으로는 이 대표의 지위가 1월 9일 날 돌아올 수 있는 지위가 살아 있는데, 네. 해석을 통해서 이거를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이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자기가 제명되는 걸로 또는 당 대표에서 축출되는 걸로 밀어붙이면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예. 뭐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요. 예. 이게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죠. 좀 전에 서병수 의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한다 그랬죠. 본인은 이제 해석을 그렇게 이제 이 대표가 이제 사실상 그 해임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또 당헌 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만약에 그래 되면 정말 이거는 대혼란 아닙니까? 그럼 파국입니다. 당에서 뭐 예.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당 대표는 내 권한이 또 살아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받아들여 법원이 그 비대위 그 출범 의결 그 무효, 네.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대개는 이제 빨리 내긴 가처분 예. 되게 빨리 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며칠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건 다 공당으로 그거는 좀 집권당으로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 다시 복귀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충돌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충돌 안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안 가고 해석을 당대표를 해서 이제 당대표가 못 돌아온다고 몰아냈을 해석을 때 하거나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당헌을 바꿔가지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렸을 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그걸 법원에 그러면 문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바로 이제 사실 저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과거 발언 그러니까 전임 장관 중에 뭐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그 발언해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그 SNS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이제 젊은 정치인이지만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정치 특히 이제 지도부에 참여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많이 겪어봐서 국민들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지금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2달도 안 돼서 전 정권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거는 국민들의 신의에 또 신뢰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민주당 하지 말고 니네 해라 하고 그 정리를 해줬는데 그 정리도 모자라다고 약간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난 지지율 떨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장관도 장관이지만 매사에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뭐 수사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지지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옛날에 사정은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기득권층 뭔가 자기 같은 이제 식구지만 뭔가 그 읍참마속 이런 사정 정국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 뭐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공격하고 해서 유지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요, 결국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행보가 엇갈릴 텐데,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그 상대 쪽이죠, 변호사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자세한 내막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이 지금 대표 성접대를 했다는 측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인데, 예. 이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었다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맡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뭐 개인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네.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 속단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은 징계 그 재심 청구를 해서 징계 무효를 받아내서 바로 조기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고 네, 네. 만약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돼가지고 기소가 되게 되면은 본인도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 되면 예. 그래 되면 오히려 당내 상황은 복귀하든지 조기에 무혐의 돼가지고 윤리위 징계가 취소돼서 조기에 복귀하든지 아니면은 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으로 본인이 뭐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당내 이 지도체제 문제는 쉽게 정리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될 경우 또 이제 그 1월 9일 복귀 시점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이 당내에 이런 내분 상황, 분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제가 보기엔요. 예.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아.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예.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순리적으로 진도가 나가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윤핵관이든지 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수사 결과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버티기를 한다면 그거를 그냥 막 밀어내거나 진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처럼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법적인 대응을 하든 이런 합리적인 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을 바로 좀 전에처럼 저렇게 이렇게 언급하고 거론하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뭐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정권을 만드는 이 입장에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 모신 대통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여당 안에서 등 돌리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당은 결국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초기에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좀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도리가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 데는 본인 탓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고 고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미래가 창창한 우리 보수 정당의 미래를 걸머쥐고 나갈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직무가 정지돼서 좀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자기 성찰에 좀 치중했으면 싶은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저렇게 거론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는 저 당에서 그래도 이쪽 저쪽을 다 감싸 안아 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한 덩어리로 가려고 원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에 네.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운명의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슈는 짚고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죠. 펠로시 영접 소홀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하원 의장 영접은 국회가 맡는 게 외교상 관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정말로 좀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좀 이렇게 사소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안 좋다고 봐요. 예. 저는 대통령실이든 뭐 국회의장이든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는데 네네. 그 영접이나 의전을 소홀하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네네. 양측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시간적인 이유거나. 근데 대통령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거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적으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저는 소모적이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참 만약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펠로시도 안 만났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든 진보든 외교 안보는 기본적으로 현재 키를 잡고 있는 조타를 잡고 있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원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외교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힘이 생겨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대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갑론을 막 하지 말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공식적으로. 자,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됐다.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런 소통 과정을 책임 있게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저는 외교안보 문제는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전통을 좀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쪽의 그 설명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양 의회 간의 관계고 의장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영접을 하더라도 의회 쪽에서는 이제 나가는 게 기본이고 과거에 대통령도 정부 만난 쪽에서는 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만나는 건 이제 별개 문제, 영접하는 문제. 영접하는 문제요? 예, 그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 뭐 네. 우리 정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도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상당히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네. 외교 경험도 많고 전략적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만나는 문제도 역시 그 휴가 중이라는 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리적이고 또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면담의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입장이지 일부러 피할 입장은 전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이제 유력한 당권 주자, 거의 확실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대명이라 확대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표현을 썼는데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쓴 발언이었죠. 그런 단어였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로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먼저 김종민 의원은 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고 네. 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들이니까 예. 지금 뭐 이재명 의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 수사 다 하지 마라 부당하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8월 중순에 뭐 발표한다는 그래서 그 수사 부분을 과정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수사 과정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사 방식이나 수사 예. 강도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거나 이런 점들에서 정치 개입 요소가 있다면 이거는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네. 그거는 뭐 윤석열 검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예. 윤석열 검찰의 업보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됐지만 그것 때문에 절반의 국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수사 가지고 뭔가 장난친다. 수사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걸 기술을 부린다. 그러면 그거는 좀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안에 이제 뭐 끝내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의대명이고 확대명인데 그 조사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안 될까요? 예. 만약에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러면은 대표로 당선된 사람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팩트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네. 검정을 갖다가 회색이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뭐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시커먼 걸 갖다 하얗다고 이야기해 버리는데 능수능란하고 정말 현란해요. 그래서 논평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는. 예. 지금도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예.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왜 나를 당 대표까지 지금 나섰는데 왜 나를 또 조사하느냐 이런 이야기 비슷하거든요. 네네. 말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그래놓고 그럼 법 앞에 평등이 자기 진심이면은 일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다른 일반 국민들은 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 수사를 자기는 피하려고 그걸 가지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고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고 당대표를 방패막이로 삼고 그전엔 후보 지위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는 법 앞에 평등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본인이 해놓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저는 딴 거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떠나가지고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네. 흰 걸 검다고 해버리고 검은 걸 희다고 해버리면 지도자로서는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종인 의원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단어 2번 사용한 거예요. 경찰 인사분복대하고 경찰국 신설 때 총경들 모인 것 가지고 국기문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대통령이 실수한 거죠. 그때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예. 행안부 장관과 장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행안부 장관한테 질책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경찰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건 예.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건 아마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경찰이 뭐 이렇게 오버했다 이런 네.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런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지금 다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수습 국면인 것 같고 경찰서장들 모인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검사들 정부 정책 국회 입법에 반대하라고 회의장 만들어주고 목소리 내면 부추기고 그 국기문란 제일 선봉에 섰던 양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물론 모여도 되고 경찰은 모이면 안 되냐, 뭐 이런 야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모인 것 자체보다도 모이면 안 된다. 위에서 이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지시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또 다릅니다. 예. 없을 때는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한 거는 항명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회의체가 또 있기도 합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법관 회의라는 것이 있고 검찰도 고검장 회의, 뭐 검사장 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체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총경 회의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전국의 총경이 모인다. 네. 나중에는 뭐 14만 그 경찰 전체 회의한다. 이거하고 다르죠. 예. 제도로서 회의체를 운영하는 거하고 갑자기 없던 걸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하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조현진 의원님, 검찰이 평검사회의, 평검사 무슨 성명 이런 거 있습니까? 제도에? 그거 많이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때 좀 지적하시지. 검사는 아니 그렇게 검사 하지 마시고 검사 한 그냥 번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정권 잡았다고 검찰 편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문재인 정부 알겠습니다. 때부터 저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우리가 독립된 서로 기관입니다.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예. 같은 건 같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걸 같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아니, 겁니다. 또 같은 거예요. 그 자꾸. 자, 알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요. 제가 국기문란 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사실 뭐 지난 대선, 지방선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 N차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국기문란 단어까지도 같이 사용을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가 참 힘들어졌죠. 정작 택시 회사에선 빈 택시가 남아도는데 운행할 기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택시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 기자 뒤로 택시들이 많이 보이는데 택시 기사들이 근무를 교대하는 시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오전 근무조가 오후 교대조와 교대를 할 때야 여기에는 택시기사들로 붐벼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택시가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운행할 기사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회사에는 택시가 120대 보유하고 있지만 기사는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택시 한 대당 최소 1.5명에서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가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생업이 어려워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건데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두 번째는 택시 사업장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른 킥 서비스나 다른 업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8만 5천여 개인데 택시기사는 7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엔 면허 대수가 8만 7천여 개로 비슷했지만 당시 택시기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3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보험료와 같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택시 회사들은 택시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시키고 끝내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구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여기에서 택시기사분들 여러 명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택시기사의 경우 주 6일 하루 10시간을 꼬박 일해 월 500만 원 정도를 보면 택시기사에게 떨어지는 수입은 2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일은 힘든데 벌이는 이 정도니 택시기사를 누가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이 회사에도 신규로 입사한 택시기사는 한 명뿐인데 그마저도 이번 달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우선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도 긍정적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심야 시간대 요금을 원래보다 최대 100%까지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승차난이 해소되기 전까지 개인 택시 기사가 사흘에 하루를 쉬도록 한 3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승차난이 계속될 경우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울 수 없도록 강제 배차하거나 택시 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무엇보다 택시 요금 현실화와 젊은 신규 기사가 유입될 수 있는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택시 차고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비해서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흡입 시술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의사를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글우글해진 팔에 선명히 남은 바늘 자국. 시간이 갈수록 피부는 처지고 체형은 비틀어집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지난 3월 이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상반신의 피부 섬유화가 진행돼 어깨 위로는 팔도 못 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미세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들에서 이게 통증이 갑작스럽게 심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움찔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생기면 너무 아찔한 거죠. 참다 못해 시술받은 병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는 시간이 답이다.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좋아진다. 어떻게 시간이 되면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모른대요. 알고 보니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기계로 자가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돌아오길 바라고만 있습니다. 체형 관리를 위해 받는 지방흡입 시술은 체내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문의조차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흡입을 포함한 성형외과 시술 대부분의 부작용이 수술 직후가 아닌 길게는 몇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143건. 증상이 악화하거나 감염으로 고생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흡입 시술을 홍보하는 병원 중엔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찾아갈 경우 각종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술 중 혈류량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해야 합니다. 체형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들은 되도록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료인인지 예후를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곳인지 따져본 후에 시술을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명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하는 등 대리수술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스포츠 특성화 병원으로 알려진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의사 대신 봉합수술 등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해당 병원 의사나 병원장도 대리수술에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에서 30대 남성 A씨가 3m 깊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이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징계 사유 7건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향후 징계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의 오 청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사건은 처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임식이 법원 동료 판사와 직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 법원장은 자신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건 제주지방법원 동료판사와 직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대법관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 법원장은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YTN은 어제 일하다 다쳐 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에 산재 신청은 엄두도 못 낸 장애인 노동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직원은 계속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홍성호 기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업무 환경, 업무 분위기를 굉장히 저해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기만행위다. 누가요? 기만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혼자 지금 우울증 약을 드시고 업무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직원 김모 씨의 남편에게 회사는 기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8년 회사 내 사고로 김 씨는 골절에 유산까지 겪었지만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른 건물로 자리가 옮겨졌고 자신을 대신할 후임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김 씨는 수년간 부서 회식에서 제외되는 등 유령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김 씨가 사무실에서 우울증 약 30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2월. 다행히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기만행위로 여긴 겁니다. 막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끝나면 앞으로 병원 치료 일정 없습니다. 한 달 왜 사모님 하시냐고. 아직 치료도 안 끝났는데. 치료가 끝났나요? 그 치료를 왜 저희들이 해야 되죠? 발생 장소가 회사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말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저희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굳이 저희 회사 다니시려고 하는 이유가 없죠. 김 씨의 극단적 선택을 기만행위라고 단정한 게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어 김 씨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묻자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말과는 달리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행정종결 처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진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현재 휴직 중인 김 씨.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지만 회사의 막말에 몸과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더 큰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을 그냥 당신은 그냥 나가라?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 YTN 홍서욱입니다.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해람 특검팀은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이해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수서 고속철도 SR이 고속열차인 SRT 주요 부품이 손상돼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4년 9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SR은 지난 2017년 SRT 303호 열차에서 충격 흡수용 부품을 고정하는 장치에 균열이 생긴 걸 발견했고 이후 자체 조사에서 4개 열차 10곳에서도 비슷한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원은 SR이 이 같은 하자를 최초로 발견한 뒤 4년 9개월이 지난 올해 4월까지도 임시 조치만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대우조선 해양 파업 관련해서 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파업 이후 핵심 쟁점이 아마 손배 가압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관님 이 입장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관님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발언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2016년 8월 30일.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당시에 5년 전에 말씀하셨던 장관님의 인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장관 되셨다고 주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손잡지 않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농성을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약속 한 번도 안 지키잖아요. 한 번도 못 지켰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원래는 그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대우조선 때문에 또 거제도라서 굉장히 노동에 대해서는 진심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불법 파업 사태라고 규정하는 이 사태가 일어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왜 생산성이 안 오르느냐? 저는 노동 시간을 안 줄여서 생산성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정식 사무처장님도 아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또 첨가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죠. 저희는 그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동자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아주 그냥 짧게 요점을 잘 설명해줘서 많이 시간이 전략이 됐고 그렇지만 메시지 전달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잘해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 곳곳으로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가장 더운 곳은 강릉으로 35.6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34.6도, 서울도 32.5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온의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전남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휴대용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9일째 열대야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밤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2도, 강릉 35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